왜 나라에서 세금으로 채무자들을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회생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빚을 탕감해 주는지, 그 회생 파산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지침이 새로 나왔죠. 코인, 주식 채무 차별 없이 탕감을 해주겠다 라는 지침이 나와서 한동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쪽에서는 채무를 빨리 해결해야 하반기에 닥쳐올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근거였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죠. 사실상 도박을 해놓고 그 빚을 탕감해준다. 당연히 이제 인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나라에서 제도로 빚을 탕감해 주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가끔씩 하는데, 한 강의에서 시험 문제로 냈던 내용을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산제도가 발전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관념은 1. 경제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를 도의적으로 배려해야 해. 2. 채권자들의 추심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지. 3. 재산범죄 같은 각종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자고. 4. 도산사건을 늘려서 법원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자. 5. 채무자의 경제 능력 회복이 사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니까. 정답이 뭘까요? 회생 파산 제도가 탄생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생 파산, 영어로는 bankrupt라고 하는데, 이 어원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돈 빌려주는 사람을 방카라고 했다고 하죠. 방카, 라틴어인데,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책상을 내려친다고 합니다. 그게 럽타라고 해서 방카럽타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 설은 상인들이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 상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들이 몰려가서 그 좌판을 부쉈다고 하죠. 그거를 벤치럽트라고 해서 이제 방카럽트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산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역으로 이 도산제도가 가장 많이 발전한 곳은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이에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월가에서 하도 많은 사람이 이제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걸어갈 때 인도로 안 걸었다고 하죠. 차도로 걸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었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런 자본주의의 병폐를 알고 나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은 채무자가 빚에 내몰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빚을 지다가 빚이 점점 불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채무자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겠죠. 포기합니다. 돈을 갚는 걸 포기하고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속한 가정, 사회, 직장, 국가가 연쇄적으로 이제 병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채무자들은 범죄에 내몰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채무자들은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차라리 이분들이 지고 있는 채무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야 각자의 삶을 각자가 책임지고, 나중에는 적으나마 세금도 내고 자기 명의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제 경제 선순환 구조에 이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문제의 정답은 채무자가 경제 능력을 회복하는 게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 도산제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왜 나라에서 세금으로 채무자들을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채무를 그냥 면책을 제도적으로 시켜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로 인한 희생은 오로지 채권자들만 지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건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불이익은 오로지 채권자가 지는 거죠. 개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맞습니다. 심지어 저희 사무실에도 채권자가 와서 항의를 하거나 전화로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다 이제 이해되는 부분인데, 이런 일은 근데 극히 일부고요. 회생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98% 채권자는 다 금융기관입니다. 은행,
카드사, 대부회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제 채무자들의 회생 파산으로 손해를 보는 건 맞죠. 그런데 금융기관 또한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을 조사하고 담보를 조사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고, 약간의 투자성 그 영업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감수하고 알고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회생을 하는 게 떳떳하시지는 않겠지만 너무 죄인처럼 위축되실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생제도가 부각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생제도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저희 카페도 그렇고 의뢰인분들도 보면 3년 동안 외식 한번 못했다, 10년 동안 휴가 한번 못 갔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다만 제도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잖아요. 어떤 한쪽이 부각되면 다른 쪽이 분명히 피해를 보고 반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 회생을 너무 쉽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해서도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회생 제도가 너무 쉽게 돼서도 곤란한 게, 그러면 제도의 문이 서서히 닫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용 못 하시는 사태가 되니까, 회생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최소한의 그 도의나 상식은 지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필요하신 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시작을 했습니다만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